모두가 말렸습니다. 청계천은 절대 안 된다고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도시 이야기가 아닙니다. 처음엔 누구도 믿지 않았고 실제로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비웃었고 심지어 저 역시 고개를 저었죠. 그건 논리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절대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누군가 그것을 시작했습니다. 미친 짓이라는 조롱 속에서 그들은 조용히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년이 흐른 지금 전 세계의 시선이 그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누가 무엇을 어떻게 바꾼 걸까요? 믿을 수 없던 현실이 눈앞에 펼쳐졌고 한 사람의 냉소는 감동으로 바뀌었으며 그 흐름은 이제 미래를 향해 다시 흐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복원의 서사가 아닙니다. 삶의 철학이 뒤바뀌고 도시의 정의가 다시 써지는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순간인지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밴쿠버 출신의 도시환경학자 다니엘 후버라고 합니다. 올해 49살이 되었고요. 현재는 UN 해비타트에서 지속가능 도시개발 전문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전 세계의 도시들의 변화를 지켜보며 살아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한국, 특히 서울은 제게 정말 특별한 의미를 갖는 곳이에요. 오늘 이렇게 사연을 제보하게 된 건 최근 제 딸 에밀리가 대학 졸업여행으로 서울에 다녀와서 찍어온 청계천 사진을 보고 나서였습니다. 그 순간 20년 전 제가 처음 서울에 왔을 때의 기억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더군요. 그때와 지금의 차이가 너무 극명해서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였거든요. 제가 처음 한국 땅을 밟았던 건 2003년 여름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유엔 산하 도시개발 프로그램에서 동아시아 지역 도시교통 실태조사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서울시에서 공식 요청이 왔는데 도심 교통체증 해결 방안과 관련해서 해외 전문가 자문을 구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열흘 정도 머물면서 현장 실사와 관계자 인터뷰를 진행하는 일정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첫날부터 서울은 저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어요.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가는 내내 차는 거의 멈춘 상태였고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끝도 없는 회색빛 콘크리트 덩어리들이었습니다. 고층 아파트와 빌딩들이 하늘을 가릴 정도로 빼곡히 들어서 있었고요. 도시 전체가 마치 숨을 쉬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답답해 보였어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종로 일대를 둘러보면서 받았습니다. 특히 청계고가도로 아래쪽 구간을 처음 봤을 때의 느낌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곳은 도로도 아니고 그렇다고 강도 아닌 정말 이상한 공간이었거든요.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하늘을 가리고 있어서 한낮인데도 어둠침침했고 그 밑으로는 좁은 보도를 따라 온갖 상점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공구상가, 전자부품 가게, 작은 식당들이 미로처럼 얽혀 있었는데 하수구 냄새와 자동차 매연이 뒤섞여서 코를 찔렀어요.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숙인 채 급하게 걸어 다녔고 아무도 하늘을 올려다보지 않았죠. 그 광경을 본 순간 제 머릿속에는 딱 한 단어만 떠올랐습니다. 절망적이다. 도시계획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렇게까지 인간성을 무시한 공간을 본 적이 없었어요. 단순히 미관상 보기 흉하다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도시로부터 완전히 소외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도시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도시의 기능을 위해 희생당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만난 서울시 담당자들도 대부분 체념 섞인 표정이었어요. 도시계획과 김철호 과장님은 청계천 일대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여기는 워낙 복잡한 지역이라서요. 건드렸다가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냥 현상 유지하는 게 최선이라고 봅니다. 교통정책과 이미숙 주무관도 비슷했어요. 사실 이 구간 때문에 교통체증이 더 심해지는 건 맞아요. 하지만 대안이 없잖아요. 이걸 없애면 도심교통이 완전히 마비될 텐데. 모든 사람들이 어쩔 수 없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건드리면 더 위험하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정말 뜻밖의 말을 들었습니다. 도시재생팀 박현우 팀장님과의 인터뷰 중이었는데요.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시장님께서 청계천을 복원하겠다고 공약으로 내세우셨거든요. 처음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청계천을 복원한다고요? 이 콘크리트 덩어리를 어떻게 복원한다는 거죠? 박 팀장님께 다시 물어봤습니다. 죄송한데 청계천이 원래 하천이었다는 말씀인가요? 네, 맞습니다.
원래는 서울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자연하천이었어요. 60년대에 복개하고 그 위에 고가도로를 지은 거죠. 그 순간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실 거예요. 이 회색 콘크리트 밑에 강이 흐르고 있었다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걸 다시 드러내겠다는 계획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날 저녁 동료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함께 온 독일 전문가 게르하르트 밀러 박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그건 정치적 수사일 거야. 선거용 공약 같은 거 말이야. 실제로 시행하기엔 너무 위험 부담이 크지. 일본에서 온 도시계획 전문가 다나카 히로시 교수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비용 대비 효과를 생각하면 비현실적이야. 차라리 다른 곳에 녹지 공간을 조성하는 게 훨씬 합리적이지. 저 역시 솔직히 말하면 회의적이었어요. 환경정책이 정치적 제스처로 활용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왔거든요.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더욱 그랬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만약 이게 정말 실현된다면 도시재생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사건이 될 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날 밤 명동 근처 작은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만약 이 사람들이 정말로 해낸다면 그건 기적에 가까운 일이 될 거야. 다음 날부터는 본격적인 현장 조사가 시작됐는데 갈 곳마다 부정적인 의견뿐이었어요.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날선 목소리로 쏘아붙였죠. 이것도 다른 토건 사업일 뿐 아닙니까? 결국은 건설사 배만 불리는 거잖아요. 마이크를 잡은 이들은 손을 허공에 휘두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시민을 위한 게 아니라 보여주리식 전시행정이에요. 다 뻔히 보입니다. 그들의 말투에는 피곤한 듯한 체념과 동시에 억눌린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상인의 대표들은 얼굴에 잔뜩 주름을 찌푸리며 말했죠. 우리 장사 망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손님 발길 끊기면 우린 끝장입니다. 누군가는 테이블을 두드리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도로 막고 공사한다고? 그럼 장사는 뭐로 하라는 겁니까? 걱정돼 죽겠어요. 시장통 한가운데서 들려오던 말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생계를 걸고 내뱉는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학계 인사들까지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이건 현실을 무시한 공상에 불과합니다. 논리도 없고 근거도 없어요. 강단에서 내려온 교수들은 손가락으로 도면을 짚으며 냉소를 던졌습니다. 말은 쉽죠. 하지만 저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결국 다 허황된 꿈입니다. 그 목소리는 단호했고 방청석에는 싸늘한 한숨이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어느 시민단체 대표와의 인터뷰였어요. 환경운동가 최민석 대표님이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저희도 환경복원은 찬성합니다. 하지만 이건 복원이 아니라 개발이에요. 결국 주변 부동산 값만 올려서 서민들을 내쫓는 결과를 낳을 거라고 봅니다. 언론 보도도 비판 일색이었어요. 조선일보에서는 예산 낭비의 전형, 동아일보에서는 교통대란 우려, 한겨레에서는 시민 의견 수렴 부족이라고 지적했죠. 청계천 복원은 말 그대로 사방에서 포화를 맞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일주일간의 조사를 마치고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서울시의 청계천 복원 계획은 이상적이지만 현실성이 부족하며 시민 합의와 기술적 검토가 더 필요한 상태다.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개인 메모장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서울은 아직 스스로를 치유할 용기를 갖지 못한 도시 같다. 청계천은 과거의 상처를 상징하고 아무도 그 상처와 정면으로 마주하려 하지 않는다. 결국 이 계획은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저는 다시 캐나다로 돌아갔고 서울에서의 경험은 점차 기억 속으로 묻혀갔어요. 다른 프로젝트들에 바빠지면서 청계천 이야기도 까맣게 잊고 지냈죠. 그런데 그해 가을 놀라운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서울시 도시계획국 정유경 주무관. 제목을 보는 순간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청계천 복원 착공 관련 국제 컨퍼런스 초청장. 메일을 열어보니 더욱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청계천 복원 공사가 실제로 시작되었고 국제적인 관심을 받고 있으니 전문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첨부 파일에는 공사 현장 사진들과 상세한 설계 도면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잠시 모니터 앞에서 숨이 막힌 듯 말이 안 나왔습니다. 설마 했는데 진짜로 시작한 거야?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 멈췄고 눈은 화면에서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믿기지 않는 현실 앞에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그 순간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 묘한 전율이 일어났어요.
혹시 내가 완전히 잘못 판단했던 건 아닐까? 이 사람들이 정말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내려는 건 아닐까? 그렇게 저와 청계천의 두 번째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메일을 받고 난 후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2006년 여름 UN 헤비타트 아시아 지역 포럼 참석차 다시 서울을 찾게 되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청계천 복원 이야기는 거의 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별다른 소식도 들리지 않았고 워낙 바쁜 프로젝트들에 매달려 있다 보니 아예 관심에서 멀어져 있었거든요. 인천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서울은 여전히 똑같겠지. 3년 전과 크게 다를 게 없을 거라고 막연히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내에 도착해서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잠시 산책을 나가던 순간이었습니다. 종로 쪽으로 걸어가다가 문득 공기의 질감이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콘크리트 냄새와 자동차 매연이 가득했던 3년 전과 달리 어딘가에서 부드럽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거든요. 그리고 저 멀리서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졸졸졸 맑은 물이 흐르는 소리였어요. 설마.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골목을 돌아서는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바로 청계천이었습니다. 그것도 완전히 새로운 모습의 청계천이요. 이게 정말 같은 곳이야? 3년 전 제가 봤던 그 어둡고 답답했던 공간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맑고 투명한 물이 콸콸 흐르고 있었어요. 물길 양쪽으로는 잘 정돈된 보행로가 있었고 곳곳에 벤치와 나무들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사람들의 표정이었어요. 3년 전 이곳을 지나던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급하게 걸어만 갔었는데 지금은 여유롭게 산책하고 벤치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아이들은 물가에서 뛰어놀고 있었거든요. 어떤 연인은 다리 위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고 어떤 가족은 돗자리를 펴고 간단한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건 단순한 도시 개발이 아니라 도시가 사람을 다시 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학회 일정이 끝나는 대로 시간을 내서 청계천을 찾았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조깅하는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하고 저녁에는 노을을 배경으로 물 위에 반짝이는 조명들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연세 지긋하신 할아버지가 손자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여기가 할아버지가 어릴 때 물고기 잡던 곳이야. 그때는 물이 정말 맑았단다.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기쁨이 동시에 섞여 있었어요.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감동이 만나는 순간이었죠. 서울시에서 제공해준 공식 자료를 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청계천은 복원 이후 연간 2천만 명 이상이 찾는 서울의 대표 관광지가 되었다고 했어요. 주변 상권도 완전히 활성화되었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 체계가 도입되면서 대기 질도 현저히 개선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표정 변화였어요. 3년 전 이곳 사람들의 얼굴에서는 피로와 무기력함을 느꼈었는데 지금은 모두 생기가 넘쳤거든요. 도시가 숨을 쉬기 시작하니까 사람들도 함께 숨을 쉬게 된 거죠. 특히 잊지 못할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가을날 저녁 청계천에서 서울빛 초롱축제가 열리던 날이었어요. 학회 마지막 날 일정을 마치고 늦은 시간에 나갔는데 물 위로 수백 개의 아름다운 등불들이 떠 있더군요. 각각의 등불마다 한국의 전통 이야기, 역사적 인물들,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의 소망이 담겨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천천히 걸으며 등불들을 감상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온 관광객들도 함께 어우러져서 조용한 감동을 나누고 있었어요. 그때 제 옆에 서 있던 중년 여성분이 조용히 말씀하시더군요. 저도 서울에서 쭉 살았는데 이런 서울은 처음 봐요. 옛날 여긴 그냥 시끄럽고 더러운 도로였거든요.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청계천이 숨 쉬는 것 같네요. 그러자 그분이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계천만 숨 쉬는 게 아니에요. 저희도 함께 숨 쉬고 있어요.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은 뜨거워졌습니다. 청계천이 단순히 물길을 복원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다시 여유와 평화를 가져다 준 거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후 저는 청계천 복원 사례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세계 여러 도시재생 사례와 비교 분석하고 성공 요인들을 정리해서 국제도시계획 포럼에서 발표하게 되었어요. 독일 베를린, 브라질 상파울루,
인도 뭄바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 등 전 세계 20곳이 넘는 도시의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였는데 청계천 사례는 단연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시민들의 반발을 극복했습니까? 기술적으로 정말 가능한 일이었나요? 정치적 의지를 현실로 만드는 비결이 뭡니까? 질문이 끝없이 쏟아졌어요.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기술이나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였습니다. 도시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그 근본적인 질문에 서울이 진지하게 답을 찾으려 했던 거죠. 그 이후 유럽 여러 대학에서는 청계천 사례를 도시재생학 필수 교육과정에 포함시켰고, 제가 재직하고 있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에서도 내년 이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들려주게 되었습니다. 강의실에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해요. 청계천은 분명히 뛰어난 도시공학적 성취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담긴 사람을 향한 진심과 존중입니다. 학생들은 처음에는 단순한 개발 사업으로 생각하지만 자세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차 눈빛이 달라집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도시계획이라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서울이 보여준 이 놀라운 변화는 전 세계 도시들에게 하나의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도 진정한 철학과 의지가 있다면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 말이에요. 그리고 저 역시 그 변화의 목격자가 되어 세계의 한국의 이야기를 전하는 작은 역할을 하게 된 것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더 흘러 2023년 가을 서울시에서 특별한 초청장이 도착했습니다. 청계천 복원 20주년 기념국제포럼 미래를 흐르다라는 제목이었어요. 그제야 시간이 그렇게 많이 흘렀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20년 전 저는 이 프로젝트가 절대 성공할 리 없다고 확신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제가 이제는 이 놀라운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증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포럼은 사흘 동안 열렸고 서울시청 광장부터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까지 곳곳에서 다양한 전시와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어요. 전 세계에서 온 도시계획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였습니다. 저는 첫날 오후 주제 발표 세션에 참석했는데 청계천, 과거에선 미래로라는 주제로 서울시 관계자들이 직접 준비한 향후 20년 비전이 공개되었죠. 가장 먼저 소개된 건 인공지능 기반의 실시간 수질 및 수위 조절 시스템이었습니다. 청계천 곳곳에 설치된 수백 개의 센서들이 물의 흐름을 1초 단위로 분석하고 기후 변화와 계절 변화에 따라 유량을 자동으로 조절하여 홍수나 가뭄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단순한 배수 시스템이 아니라 서울시 관계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도시와 자연이 서로 대화하는 기술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인상적이었던 건 청계천 중류 구간에 조성될 생태교육 공간 계획이었어요.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연령대별 맞춤형 커리큘럼을 통해 아이들이 사계절 내내 생물 다양성을 직접 관찰하고 하천 정화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청계천이 이제는 단순한 관광 명소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살아있는 교과서가 되려 한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 밖에도 인근 유휴 건물들을 활용한 청년 스타트업들의 친환경 기술 실험 공간, 지열 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 조명 시스템, 그리고 한강과 청계천, 중랑천을 연결하는 광역 생태 네트워크 구축 계획까지 그날 발표된 내용들은 단순한 청계천 미래 청사진이 아니었습니다. 도시가 시민들에게 선사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 같은 비전이었어요. 그 자리에 참석한 해외 전문가들도 하나같이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네덜란드 델프트 공과대학교의 마르틴 판데르 베르그 교수는 서울은 기술에 인간의 감성을 입히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평가했고,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의 리 웨이밍 교수는 인공지능과 자연이 이렇게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 모델은 처음 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둘째 날 오후, 시민 참여 세션에서 예상치 못한 갈등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청계천 인근에서 10년 넘게 자원봉사 활동을 해오신 김정희 씨라는 분이 마이크를 잡고 목소리를 높이셨거든요. 이렇게 첨단 기술만 계속 강조하시는데 정작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는 지금도 매일 아침 청계천 주변 쓰레기를 손으로 하나하나 주워가며 정리하고 있어요. 센서보다 사람이 먼저 아닙니까? 그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급작스럽게 어색해졌습니다. 사실 저도 그동안 첨단 기술 중심의 미래 비전에만 집중하느라 정작 그 기술들을 실제로 운영하고
관리할 시민들의 목소리를 간과하고 있었던 게 사실이었어요. 김정희 씨의 발언은 날카로웠지만 그 속에는 청계천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박성주 본부장님은 잠시 당황하시는 듯 했지만 곧 진정성 있는 목소리로 답변하셨어요.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지적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기술 시스템들은 결국 시민 여러분의 참여가 있어야만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민자문단 운영과 정기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더욱 체계화해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직접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답은 단순한 형식적 응답이 아니었어요. 진심 어린 약속처럼 들렸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날 밤 홀로 청계천을 걸으면서 계속 그 장면을 되새겼습니다. 포럼의 뜨거운 열기가 아직 남아있는지 곳곳에서 조명들이 반짝였고 잔잔한 강물 위로 시원한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어요. 그때 누군가 제 옆으로 조용히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캐나다에서 오신 다니엘 후버 박사님 맞으시죠? 고개를 돌려보니 낮에 발언하셨던 김정희 씨였습니다. 저는 조금 긴장하면서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 정말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김정희 씨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제가 너무 공격적으로 말한 것 같아서 죄송해요. 그런데 박사님, 청계천이 저에게는 단순한 하천이 아니거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여기를 하루도 빠짐없이 걸었어요. 이곳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던 도시재생, 인공지능, 생태보건, 친환경 시스템, 이런 멋진 전문 용어들 사이에서 놓쳐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김정희 씨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청계천에 다시 물이 흐르기 시작하던 그날, 저 정말 많이 울었어요. 이곳은 서울이 저에게 말을 걸어준 유일한 공간이에요. 괜찮다고, 계속 살아가도 된다고 위로해줬어요. 그 순간 저는 지난 20년 동안 청계천을 주제로 써왔던 논문과 발표 자료들이 사실 얼마나 겉핥기 같았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머릿속에 스친 건 하나였습니다. 나는 그동안 청계천에 대해 껍데기만 쓴 글로 포장해왔구나. 화려한 말과 데이터 뒤에 정작 진짜 이야기를 보지 못했다는 게 부끄럽게 밀려왔습니다. 기술적 성취나 정책적 성공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개인적이고 내밀한 치유의 경험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서 저는 다음날 발표 내용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기술적 진보나 미래 비전이 아닌 기억의 복원과 마음의 치유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주제를 구성했어요. 포럼 마지막 날 제 발표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도시는 분명히 기술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희망을 되찾게 해주는 것은 공간이 가진 따뜻한 숨결입니다. 청계천은 바로 그 치유의 다른 이름입니다. 발표를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오는데 객석에서 김정희 씨가 저와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깊이 끄덕여 주셨어요. 그 순간 받은 무언의 인사가 제가 지금까지 받아본 어떤 박수보다도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청계천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곳은 단순한 도시재생의 성공 사례가 아니라 기술과 인간, 과거와 미래, 도시와 자연이 조화롭게 만나는 곳이면서 동시에 상처받은 마음들이 조용히 쉬어갈 수 있는 안식처였던 거죠. 포럼 마지막 날 아침, 서울 하늘은 유난히 맑고 청명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깊고 파란 하늘이 도시 전체를 덮고 있었고, 청계광장에는 사흘 동안의 일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모인 세계 각국 대표단들과 시민들, 그리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한데 어우러져 있었어요. 20년 전 처음 이곳을 방문했을 때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회색 콘크리트와 자동차 매연으로 가득했던 이 공간이 지금은 마치 오래된 흑백사진 속 장면처럼 아득하게 느껴졌거든요. 오후 4시 공식 폐회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서울시장님이 단상에 올라서셨는데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청계천은 과거의 기적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제는 미래 세대들의 희망을 품고 흘러가는 강이 될 것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회장 안에 뜨거운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박수를 치지 못했어요. 가슴이 너무 뭉클해서 손을 움직일 수가 없었거든요. 그 문장이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이 도시가, 그리고 이 나라가 지난 20년 동안 스스로를 향해 걸어온 긴 여정을 하나의 시처럼 압축해서 들려준 것 같았습니다.
기적이라는 단어는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집요한 노력, 그리고 무수히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인간의 의지 속에서만 탄생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청계천은 분명히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외적 변화가 아니라 도시는 반드시 사람을 향해야 한다는 철학이 현실로 구현된 결과였기 때문에 더욱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폐회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흩어진 후 저는 혼자서 청계천을 따라 천천히 걸어봤어요. 늦여름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고 강물은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물가로 다가와서 예쁜 돌멩이를 하나 주워들더군요. 그 돌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던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엄마, 여기에 계속 물이 흘렀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어쩌면 그 아이의 말이 오늘 포럼에서 수많은 전문가들이 발표한 그 어떤 내용보다도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메시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청계천은 누군가에게는 환경정책이고 누군가에게는 첨단 기술이며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정치적 성과이지만 그 아이에게는 그냥 맑게 흐르는 물이자 오래도록 기억될 소중한 장소였던 거죠.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서 저는 노트북을 열고 조용히 한 통의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수신자는 저희 대학원 지도교수님이었고 제목을 이렇게 썼어요. 서울, 그리고 청계천이 저에게 가르쳐준 것들. 메일 본문에는 이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도시는 결국 사람들의 숨소리를 담는 그릇입니다. 그리고 서울은 그 숨소리를 가장 조용하고 진실되게 담아내는 방법을 알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청계천은 단지 물이 흐르는 공간이 아니라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미래의 꿈을 품어주는 강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성장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한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끝까지 해내는 힘, 화려하지 않지만 진심 어린 배려. 그게 제가 이번 방문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메일을 보내고 난 후 저는 가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다음날 오전 비행기를 타고 밴쿠버로 돌아가야 했거든요. 출국 당일 아침,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청계천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지나쳤습니다. 아침 햇살이 조금씩 물 위에 내려앉기 시작하는 모습이 창문 너머로 보였고 저는 창문을 살짝 열었어요. 그 순간 시원한 바람이 살며시 들어와 제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이상하게도 눈시울이 촉촉해지더군요. 왜 그런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마도 지난 사흘 동안 제가 경험했던 수많은 감정들과 기억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준 그 조용한 힘이 한꺼번에 저를 감동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여기는 괜찮다. 우리는 잘 해내고 있다. 택시가 청계천을 완전히 지나친 후에도 저는 한참 동안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제 다시 언제 이곳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청계천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조용히 흘러갈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때로는 기쁨과 함께, 때로는 슬픔과 함께 청계천은 그렇게 흘러가는 위로로 존재할 것입니다. 인천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밟으면서 저는 지난 20년을 되돌아봤어요. 2003년 여름, 회의적인 마음으로 서울에 왔던 그때의 제가 지금의 모습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청계천이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으로 변할 것이라고, 그리고 제가 그 변화에 이렇게 깊이 감동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비행기가 인천공항 활주로를 박차고 힘차게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바다와 구름만 펼쳐졌지만 제 마음속 눈앞에는 서울, 청계천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도심을 가로지르며 은빛 실처럼 반짝이던 그 물길의 모습이 머릿속을 스쳐갔고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의 깨달음이 조용히 피어올랐습니다. 도시는 변합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하지만 어떤 변화든 그 안에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없다면 진정한 변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건물이 아무리 높아져도, 정책이 아무리 완벽해도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주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서울은 그걸 해냈습니다. 청계천을 통해 도시가 사람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위로하고 새로운 희망을 선물하는 법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는 세계에 또 하나의 조용한 기적을 선물한 것입니다. 지금도 청계천은 흐르고 있을 것입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앞으로 수십 년 동안도 변함없이 흘러가겠죠. 그 물소리 속에는 과거의 아픔을 씻어내는 치유의 힘과 미래를 향한 희망의 노래가 함께 담겨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캐나다로 돌아가서 학생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줄 것입니다. 청계천이 단순한 도시재생 사례가 아니라 인간의 의지와 따뜻한 마음이 만들어낸 진정한 기적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서울을 찾아와 그 조용히 흐르는 물길 옆에서 잠시 쉬어가고 싶습니다. 한국이 세상에 보여준 것은 화려한 성장이나 놀라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처받은 곳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보듬어 안는 마음,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차근차근 해내는 조용한 끈기,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따뜻한 처학이었습니다. 청계천은 그 모든 것의 증명이자 앞으로도 계속 흘러갈 희망입니다.